자, 구역 지정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라고 해서 이 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의 문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내용 보면 기본 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했고 구역 지정을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74,292제곱미터의 면적이었는데 83제곱미터를 빼서 74,209제곱미터가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그래서 보면 이 구역 지정 내용에 보면 구역의 경계가 나옵니다. 요만큼을 재개발 구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내용을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기존에 있었던 면적 중에서 57,456제곱미터를 이런 식으로 획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을 지을 건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 면적은 74,000제곱미터 정도였는데 57,000제곱미터 정도에만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죠. 나머지 부지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마 이제 그런 시설로 빠지게 될 것 같고요. 예, 보면 이 57,456제곱미터를 6개 획지로 나눠서 획지별로 53,832제곱미터에는 용적률 250% 이하, 2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거고, 그 다음 이 각각 획지에는 종교시설들, 교회라든가 이런 거겠죠. 옮겨서 지을 계획인 거고, 사회복지시설도 짓고, 공공청사도 짓겠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 획지에 지어지게 되는 아파트는 어떤 걸 지을 거냐. 총 1395세대를 지을 건데, 그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수가 한 700세대 정도, 그 다음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니까 30평형대죠. 요게 558세대 정도,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0평형대 이상 중대형을 138세대 정도 짓겠다. 이건 이건 아주 러프한 레이아웃입니다. 이 정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거고,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임대아파트도 지을 건데, 여기는 전체 세대수의 약 20%인 280세대 정도를 임대아파트를 지을 거며 요런 면적을 이렇게 짓겠다. 예,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임대아파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져야 됩니다. 왜 의무적으로 져야 되냐면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져야죠. 그러니까 이 재건축도 임대아파트를 짓긴 짓는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눠 먹기예요. 원래 정해진 용적률보다 더 뭔가 혜택을 받을 경우에 임대아파트를 일부 지어서 혜택을 일부 나누는 경우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아파트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재개발 사업은 뭐라 그랬죠?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주택도 낡았으니까 행정청의 지위에서 니들이 재개발 사업을 같이 하면서 기반시설도 갖춰라, 이런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사업을 하는데 세입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재건축 사업은 그런 게 아니라 100%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대신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은 임대아파트를 져야 될 재건축 사업은 임대아파트를 져야 될 의무가 없어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해야 될 거를 주민들이 대신하는 거니까 원래 우리가 지었어야 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아파트 져야 되는 걸 사업 시행자인 니들 조합이 져라 라고 강제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율을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냐면, 이 재개발 구역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평균적으로 17% 이상 지으라고 해왔었는데요. 이게 2011년인가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수가 20% 이상으로 많이 짓게끔, 그러니까 새로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짓게끔 해놨고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 보호 조치라고 하는 게 지역마다, 여기는 세입자 비중도 높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많이 져야 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겠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안 짓거나 지어도 5% 이하, 굉장히 적게 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성남 같은 경우도 약 한 12% 정도 짓는 것 같거든요. 서울은 되게 많이 져요. 20% 정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업성 분석하는 쪽에서 임대 아파트 짓는데 얼마나 비용이,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얼마에 매각하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 조합 입장에서는 이 임대 아파트 건립이 굉장히 부담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건지 정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큰 레이아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면적,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건립 세대수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도면도 나오죠. 재개발 구역의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몇 개의 획지로 이렇게 나뉘어졌던 내용이 이렇게, 원래 구역이었던 대중에서 공공용지 등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빠지는 거 제외하고 획지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가장 큰 획지, 여기에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종교시설들이 어떻게 빠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가 들어간다. 이제 공공청사는 여기 들어가네요. 어디에 들어갈 건지들이 이제 이 도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도면 말고도 뭐 원래 토지이용 계획이 뭐 몇 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뭘로 어떻게 바뀌고 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도서들이 이 구역 지정 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비계획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구역 지정을 받으면, 이 구역 지정 자료를 보게 되면 구역의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할 건지,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용적률, 이 땅에 용적률을 얼마 받아서 몇 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건축계획, 몇 세대, 몇 평을 몇 세대 정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구나 등등의 제한, 재개발 사업의 아웃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낡은 집들이 현재 가보면 있는 동네지만 이렇게 아파트 몇 개 동 몇 세대로 지을 수 있겠구나, 큰 아웃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역 지정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뼈대, 아웃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을지는 추후에 건축 심의도 받고 해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아웃라인을 잡는 것까지 봤는데, 앞서 구역 지정 받기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에서의 좀 연장선입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 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한남 뉴타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2009년에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 구역 지정 받았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2003년도 11월 달에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는데, 무려 6년이 지난 2009년에 가서야 겨우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의 재정비 촉진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그 요건이 4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중이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 6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66.7%예요. 2분의 3,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되니까 지금 기준보다 당시는 완화되어 있었던 거죠. 이 6.6%도 큽니다. 근데 자, 이 보면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거랑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다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뭐냐면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밀도 요건을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갖췄던 거고, 접도율도 갖추고 과소필지도 갖췄다는 거죠. 근데 60% 노후도 비중을 볼 때 한남 1, 2, 3, 4, 5구역 5개 구역이 모두 다 노후 불량 건축물 숫자 60% 이상을 갖춘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이게 60이 아니라 66.7%라니까요. 훨씬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지금 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강화된 상태인데, 노후 불량 건축, 노후도를 하나도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 구역들은 이 나머지 요건, 지금 4개의 항목 중에 2개 이상이 됐으니까 한남이는 그거에 따라서 충족이 돼가지고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노후도는 충족이 안 됐지만 57.2니까 간당간당했죠. 57.2지만 호수밀도가 60, 그 다음에 접도율이 31, 60.7, 요게 맞춰져가지고 여기도 충족이 됐어요. 나머지 한남 4라든가 한남 1이라든가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완화라고 했는데, 이 완화가 뭐냐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에 따르면 이 재개발 구역들을 말 그대로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낡은 동네도 있지만 그 옆에 들어온 데는 좀 덜 낡은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재개발 구역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구역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 따라서 이 뉴타운
으로서 다 개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어야겠다. 이런 구역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20%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을 줬어요. 그래서 20% 완화를 한 내용으로도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혜택을 줬던 거예요.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구역지정을 받았던 겁니다. 한남 4구역이나 한남 1구역이나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혜택받아서 완화받아서 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재개발구역은 이런 완화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만 있었던 거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에 또 투기가 만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는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고 해서 사고팔고를 굉장하게 제한하는 거래상의 제한도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도 주면서 거래를 제한하는 형태로 투기를 방지하려고 한 투기 방지책도 같이 넣었었던 거죠. 자, 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지금 만약에 이 한남 뉴타운을 지금의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갖다 넣어서 재개발하라고 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하나도 현재 안 맞으니까 구역 지정 받기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로부터 약 10여 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으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은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이제 갖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 이 노후도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재개발 현장들을 무수하게 많이 보면서 경험했던 느낌은 생각보다 이 노후도 맞추는 게 재개발 구역에서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3차 뉴타운 이런 곳에도 보면 뉴타운은 지정해놨는데 노후도가 안 맞아가지고 5년, 6년, 7년을 일단 못 키고 기다리고 새집 안 짓고 기다리다 보면 그때 가서 노후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레이 시켰던 그런 사업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구역지정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 얘기도 또 해야겠네요. 이 재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간이 사실은 구역지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만큼 구역지정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갈 것 같았지만 막상 당장 재개발 구역지정 받을 것 같았지만 초기 단계의 재개발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박을 꿈꾼다고 하면 구역 지정을 노리고 하는 투자. 실제로 우리 동네 재개발 된대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원래 이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밑그림이 없던 시절에는 그 동네 집값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싸죠. 막 되게 낙후되어 있는 동네인데 막 되게 오래된 빌라 있어. 그걸 비싸게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비싸게는 안 사죠.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곧 될 거래.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되는 게 확실시 된대라고 하면 그때 그러면 이거 돼도 좋고 안 될 리는 돼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쌀 때 가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단계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사실 만약에 사업이 진짜 가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대박을 꿈꾼다고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노리고 한번 투자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투자했다가 재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고 멈춰 서거나 해제되거나 했던 적들도 많죠. 싸게 산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다 싸게 들어간 사람들은 초기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비싸게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물려가지고 되게 고통받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오르겠지, 재개발 되겠지 이런 정도로 느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확실하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정비구역 지정은 받은 상태, 그 상태의 물건을 가서 매수하시는 게 더 맞겠다.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에 투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거래량도 많고 아무래도 돌고 도는 중개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또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사업 단계가 구역 지정 전후 단계로 사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거나 인기 있는 재개발 구역들 또는 어느 정도 숙성된 재개발
얘기가 있었던 동네라고 하면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용산이라든가 성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발을 디뎠지만 성수도 구역지정 나오기 전 단계라든가 뭐 이런 지역, 성수 같은 경우는 성수지구, 성수재정비 촉진지구, 성수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니죠. 거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 거니까 성수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제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얘기도 있으면서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얘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실 비싼 돈 주고 투자한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사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구역 지정되기 전에도 가격이 싸지 않았습니다. 용산의 재개발 구역들 또는 용산의 재개발을 추진해왔던 구역들도 보면 가격이 이렇게 구역 지정 낮다고 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미 여기가 재개발 될 거래, 어떻게든 되겠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런 어떤 관심이 쏟아지게 되면 물건은 줄어들게 되고, 물건 팔려는 사람은 얼마 없고, 사고 싶은 사람들, 기대감 갖고 사고 싶은 사람 많기 때문에 가격은 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이 꼭 사업 단계대로만 가는 건 아니라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역 지정 전에 그렇게 비싸게 사는 물건은 만약에 구역 지정이 못 가거나 다른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되면 되게 물릴 수도 있고, 좀 놓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상승장에서는 그런 식의 투자를 했다가 고통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지에 대한 계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뭘 하면 좋을까요? 아파트를 누가 지을지, 짓는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아파트를 누가 지을 건지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